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합격할 거예요. 이 폭을 뚫고 공부하러 왔기 때문에 저 떨어질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 다 합격할 거예요. 한 사람 빼고, 두 사람 빼고. 단 합격 못하니까 한 두 사람 빼야지. 아이고, 엄청나네. 자, 어디, 우리 요약집 84페이지 한번 펴볼까요? 요약집 아니야. 문제집 84페이지 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약집은 어디를 보냐면, 요약집 95. 자, 이제 수익률에 대해서 한번 할 텐데, 뭐 수익률 맨날 나오는 거죠. 맨날. 자, 그럼 이제, 어디 잠깐만 좀 봅시다. 수익률. 자, 이제 여기서 보면 세 가지 용어가 나오는데, 투자자가 10억 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있는데, 마침 이 상가를 분양하는데, 상가 분양가가 10억이에요. 10억. 그래서 이 상가를 10억 주고 사면 1년 후에 1억 원 정도의 수익이 예상된다. 그러면 예상되는 수익률이 10%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 10%는 이 투자한 내부에서 기대해 볼 수 있는 수익률이다 해서 기대 수익률 또는 내부 수익률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고, 다음 투자자가 10억을 가지고 이 부동산을 투자하기 위해서 투자자 나름대로 최소한 요만큼 나와야지 하는 최소 요구치가 있죠. 최소 요구치. 자, 예를 들어서 최소 요구치가 8%예요. 8%. 그래서 이 8%를 뭐라 불러주냐면 투자자가 원하는 요구 수익률이다 라고 이렇게 불러줘요. 이제 요구 수익률을 우리 시험에 이제 항상 출제가 되는 용어인데, 그럼 요구 수익률을 일단은 위험 수익률에 위험 프리미엄, 위험 할증률을 더해서 계산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잠깐 봅시다. 무위험률이 뭐냐? 투자자 갑돌이가 그랬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야, 갑돌아, 너는 이 부동산에 투자하기 위해서 최소한 얼마 이상의 수익률이 나오면 투자를 할 거니? 라고 물어봤더니 갑돌이가 제가 10억을 주고 이 부동산을 사지 않고 은행에다만 집어넣으면 아무런 위험 부담이 없는 상태에서 시간만 흘러가도 은행에서 3% 금리를 받을 수 있으니까 최소한 이 부동산에서는 3% 이상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음, 알았다. 그 다음 뭐냐 했더니 은행에 집어넣으면 아무런 위험 부담 없이 시간만 흘러가면 3% 이자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데, 부동산에 투자한다면 투자가 끝날 때까지 계속 뭘 달고 다녀야 돼요. 위험을 달고 다녀야 되겠죠. 그래서 위험에 대한 보상으로 5% 정도가 나와야지 투자를 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따라서 투자자 요구 수익률은, 자, 봅니다. 시간에 대한 대가인 뭐와 무위험률과 위험에 대한 대가인 뭐? 위험 할증률로 구성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일단은 이쪽 파트가 이제 너무 쉬운데 시험에 잘 나왔죠. 위험이 클수록 요구 수익률을 낮춘다. OX. 말도 안 되죠. 높이죠. 위험이 클수록 요구 수익률을 높인다. 아주 이제 여러 번 나왔던 지문이고, 또 하나 할게요. 요구 수익률은 주관적이라고 이야기해요. 투자자마다 달리 바라볼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럼 볼게요. 이번에는 을돌이한테 요구 수익률을 물어봤어. 을돌아, 10억 주고 이 부동산을 사기 위해서 너가 원하는 최소한의 요구치가 얼마냐 했더니 을돌이가 저는 12%예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왜 그러냐라고 물어봤더니 10억 주고 이 부동산을 사지 않고 은행에만 집어넣어놔도 시간만 흘러가도 3% 이자 수익률을 주니까 최소한 은행 금리는 깔고 이야기하자. 당연한 거죠. 아까 누구랑 똑같이 이야기해요? 갑돌이, 일돌이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죠. 시험에 안 중요해요. 나오긴 나와도. 왜냐면 시험에 중요하려면 뭔가 이렇게 바꿔보기도 하고 뒤집어보기도 해야 되는데, 이 무위험률은 투자자 본인에 따라서 달리 반영하는 게 아니고 그냥 시장 금리를 갖다 쓰기 때문에 동일한 시점에서 분석한다면 누가 반영하더라도 요건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안 중요하지. 이게 중요하지. 알았다. 그 다음 뭐냐 했더니 남들은 잘 모르지만 이 부동산은, 이 동네는 요런 특성이 있어가지고 어떤 변수가 생긴다면 수익률의 변화가 굉장히 심하게 나타날 수가 있다. 그래서 위험에 대한 보상률로 9%는 나와야지 투자를 하겠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보니 투자자마다 적용하는 위험의 크기가 서로 달리 나타날 수 있어요, 없어요? 바라보는 위험이 크게 달리 나타날 수 있겠죠. 따라서 투자자 요구 수익률은 투자자마다 달리 적용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이렇게 일단 정리를 해요. 다음. 또 한 놈이 있는데, 일단 기대 수익률은 투자한 게 아니고 투자한다면 예상되는 수익률이고, 요구 수익률도
투자한 게 아니고 투자하기 위해서 최소한 저만큼 나와야지라고 하는 수익률이에요. 그래서 이 용어를 몰라도 되는데 요 두 수익률은 투자하기 전에 예상해보고 적용해보는 사전 수익률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시험에 실현 수익률이라는 용어가 딱 2번 나왔는데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이 결론이 뭐냐면 투자 분석에서는 실현 수익률을 써먹을 수 없다가 결론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배우는 투자 이론은 현재 부동산을 산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아직 부동산 샀어요, 안 샀어요? 안 샀죠. 사기 전에 먼저 예측해보고 반영해보고 이렇게 하는 게 우리 투자 분석인데 실현 수익률은 과거에 실제로 부동산을 투자를 해서 나온 결과치를 가지고 이야기한 거예요. 따라서 결론이 뭐냐면 이해고 필요 없어요. 실현 수익률은 투자 판단의 기준으로 써먹을 수 있다, 없다? 써먹을 수 없다. 이 정도.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시험에 나와주는 거 건드립니다. 자, 일단 옆 파트에서만 보면 어떤 부분이 시험에 이제 가장 중요하냐면 위험이 클수록 요구 수익률을 높인다, 낮춘다. 높인다. 투자자마다 적용하는 요구 수익률은 달리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나서 시험에 별거 아니지만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게 있어요. 갑돌이 요구 수익률이 8%죠. 예상되는 수익률이 10%죠. 갑돌이 투자해야 안 해? 투자하죠. 갑돌이가 지금 뭐라고 이야기냐면 나는 최소한 8% 이상만 나오면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상 수익률은 더 크니까 기꺼이 투자하는 거죠. 자, 을돌이 그러니까 요구 수익률 12%죠. 예상 수익률이 10%죠. 투자해야 안 해요? 안 하죠. 이렇게. 그래서 가장 잘 나오는 것은 자, 기대 수익률하고 투자자 요구 수익률하고 누가 더 큰 게 좋아요? 이게 더 큰 게 좋죠. 만약 같으면 투자해야 안 해? 같다 하더라도 투자자가 원하는 최소한의 수익률이 10%인데 예상되는 수익률이 10%래. 그러면 더 벌 수 있으면 좋긴 하겠지만 아무튼 이런 조건이라면 정상 이윤은 가져갈 수 있는 거잖아요. 투자하는 거죠. 그렇죠? 얘가 더 클수록 좋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보면 거의 매번 나오거든요. 앞전 시험도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작아야지 투자를 채택한다. OX, X 그냥 이런 질문도 아주 그냥 붙박이로 나와준다라고 알아두시고요. 가끔 요게 나와요. 우리 해봤던 거. 어쩌면 나와.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과 관계에서 단기 불균형, 장기 균형 기억나시죠? 자, 기대가 요구보다 더 크대. 그럼 지금 불균형이죠? 같아지려면 결국 기대가 커야 돼, 작아져야 돼. 기대 수익률이 작아져야지, 그래서 요구 수익률하고 똑같아져야지 되는 거죠? 그렇죠? 다음에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작다. 그러면 점차 기대 수익률이 커진다, 작아진다? 커져야지 같아진다. 이런 식으로. 그 정도만 나옵니다. 어디 문제 몇 개 풀어봅시다. 네. 9번, 10번 한번 풀어볼까요? 9번, 10번. 자, 9번. 투자 안에, 예, 화내지 마시고. 오랜만에 봤는데 화내면 안 돼. 네. 투자 안의 선택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옳게 설명된 것은 1번 집은 시험이 잘 나와요. 별표는 치지 마. 쪽팔리니까. 요구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보다 커야지 투자가 유발된다. OX. X죠? 오히려 기대가 더 커야지 좋은 거죠. 그렇죠? 틀렸고. 2번. 실현 수익률 너는 끼지 마라고 그랬죠. 실현 수익률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 안 돼. 틀렸습니다. 3번.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클 경우, 자, 3번, 5번 묶어. 그러면 기대가 요구보다 크대. 자, 요구치보다 기대가 더 큰 상태래. 지금 둘이 안 맞았죠? 같아지려면 점차 기대 수익률이 점점 커져야 돼, 작아져야 돼? 작아져야 되겠죠. 하락해야 되는데 상승한다라고 잘못 나왔으니까 틀렸고. 다시 5번. 어떤 부동산에 대한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보다 크대. 그러면 요구 수익률보다 기대 수익률이 더 작다 이 말이잖아요, 지금. 그럼 같아지려면 점차 기대 수익률 어떻게 해야 돼? 상승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5번 정답이에요. 5번 정답. 다음 4번. 투자 결정은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을 비교함으로써 이루어지는데 투자자는 투자 대안의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작은 경우에 투자한다면 안 되죠? 큰 경우, 큰 경우. 틀렸죠? 답은 5번. 자, 10번 문제. 요구 수익률에 관한 다음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예금 금리나 부동산 펀드 수익률과 같은 대체 투자 대상의 수익률도 부동산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에 영향을 미친다. 당연하겠죠. 그렇죠. 2번. 요구 수익률은 밑줄, 시간에 대한 비용 밑줄 짝, 위험에 대한 비용 밑줄 짝. 자, 시간에 대한 비용이 뭔가요? 무위험률, 은행 금리. 위험에 대한 보상이 뭐죠? 비용? 위험 할증률. 예, 포함된다. 맞고요. 일단 3번, 4번 좀 묶어 놓으시고요. 5번 먼저 할게요. 투자자 위험 회피도에 따라서 위험 프리미엄, 위험 할증률은 각기 달리 나타날 수 있을까요? 네. 각기 달리 나타날 수 있겠죠? 그렇죠. 맞아요. 네.
자, 3번, 4번 봅니다. 3번. 부동산 투자에서 일반적으로 위험과 요구 승률은 감소함수다가 바로 이제 통상 이렇게 표현해 주지 않고 비례한다, 반비례한다 이렇게 표현해 주는데 감소함수는 반비례한다라고 표현해 주고 있어요. 근데 이게 아니죠. 위험이 커질수록 요구 승률도 커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증가함수 또는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감소함수 지워버리고 비례 관계라고 고쳐놓으세요. 비례. 근데 여기는 지금 반비례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틀렸다. 이렇게. 다음 4번. 부동산 투자 위험이 증가할수록 위험 할증률이 증가하여 전체적인 요구 승률이 상승하게 된다. 맞죠? 그렇죠? 아무튼 답은 3번이다. 3번. 자, 이제 12번 문제를 한번 풀어봐야 되는데 제 시킨 대로 하세요. 11번은 있잖아요. 전부 다 삭제를 하셔야 돼요. 완전히 삭제. 절대 보시면 안 돼요. 이 지문, 여기 있는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일단 삭제시켜봐. 전부 다 삭제. 12번 문제 전부 삭제 해놓고 맨 밑에 5번 지문 밑에다가요. 이렇게 하나 써놓으세요. 위험 혐오적일수록 투자 곡선의 기울기는 급하다 안 많하다. 어쩌다 이 지문 하나만 나오지 나머지 안 나와.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써봐요. 이렇게만 쓰고 제가 잠깐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나머지는 절대 보면 안 돼요. 위험 혐오적일수록 투자 곡선의 기울기는 급하다. 어떻다고? 위험 혐오적일수록 투자 곡선의 기울기는 어떻다? 급하다. 자, 이제 필기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칠판 그냥 볼 거예요. 수익률, 위험. 오른쪽으로 가면 이제 위험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어디? A 투자 곡선이 있고 B 투자 곡선이 있어요. 누가 더 급하죠? A가 시험에 나와요. A가. 왜 그런지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위험이 커지면 그에 대한 보상 수익도 커져야 되는 거 맞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를 표준편차 위험이 3%라고 가정을 하고 여기는 표준편차 위험을 4%라고 가정을 하자. 그러면 이 흰색 자, A든 B든 흰색만큼 가면 종전보다 1%만큼의 위험이 커지는 거 맞죠? 똑같이 위험이 커지는 거 맞죠? 근데 위험이 똑같이 1%가 커지는데요. B는 그에 대한 보상 수익으로 요만큼만 있어도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고 A는 그에 대한 보상 수익으로 훨씬 더 많은 보상 수익이 있어야지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봅시다. 위험에 대한 보상으로 수익을 받는 겁니다. 수익을. 근데 객관적인 위험이 오라고 하자. 객관적인 위험이 오라고 하자. 근데 극히 위험 혐오적인 투자자가 있고 상대적으로 위험 성호적인 투자자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가정을 해요. 그럼 이제 시골에서 이제 저희 친형이 뭘 하냐면 전에 제가 한번 이야기했죠. 아파트 이게 줄 매달아가지고 타고 내려오면서 일한다고. 근데 돈벌이는 짭짤해요. 되게 완전 블루오션이래 자기 말대로. 근데 되게 나 같은 경우는 무서워서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 형은 내가 밖에서도 한번 봤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줄 타고 일하고 있길래 내가 그러면 안 되는 전화 했어요. 했더니 전화 받고 막 하더라고. 그래서 되게 전혀 무섭지 않대. 그럼 예를 들어 봅시다. 저희 형 같은 경우는 객관적인 위험은 오지만 자기가 느낀 위험은 2만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그에 대한 보상이 좀 적더라도 기꺼이 만족하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예. 근데 우리 조카가 전역한 지 좀 됐어요, 이제. 한 달 됐는데, 일단은, 바로 이제, 사회생활 하기 전에, 전역했으니까, 형이, 용돈 좀 벌고, 아빠 일하는 것도 좀 도우면서 좀 하라고 데리고 있거든요. 근데 얘는 있잖아요. 못 타요. 그래가지고 옥상에 줄만 잡으라고 해도 막 이래 떨고 막 이래. 그러면, 똑같은 위험인데, 우리 조카 같은 경우 위험이 30이라고 느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 있겠죠. 그러면 얘는 똑같은 위험이지만 그에 대한 보상으로 철저한 보상 수익이 있으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겠다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볼래요? 그러면 똑같이 1%만큼의 위험이 커지는데 B란 투자자는 객관적인 위험이 1%지만 자기가 느끼는 위험은 더 적은가 봐. 그러니까 보상 수익이 적어도 투자하겠다 이런 개념이고 똑같이 1%만큼의 위험이 커졌는데 A란 투자자는 위험이 정말 크게 느껴지나 봐. 그러니까 그에 대한 철저한 보상 수익이 갖춰져야지만이 투자를 하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동일한 위험에 대해서 A하고 B하고 누가 더 위험을 크게 느끼는 거죠? A죠. 누가 더 위험 혐오적이야? A죠. 그래서 딱 하나 이것만 나와. 위험 혐오적일수록 투자 곡선의 기울기는 급하다 안 말하다. 급하다. 나머지는 절대 복습하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곡선의 기울기가 급하다는 것은요. 위험이 조금만 커진다 하더라도 철저한 보상 수익이 있어야지만이 투자를 하겠다. 그만큼 위험을 더 두렵게, 무섭게, 크게 느낀다. 이런 소리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지문들 절대 보시면 안 돼. 자, 마지막에 쓰란 것만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위험 혐오적일수록 투자 곡선의 기울기는 급하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 문제는 틀리면 안 돼. 왜냐면 우리 가족까지 팔아가지고 지금 강의를 했잖아요. 그건 절대 틀리면 안 돼. 예. 다음에 이제 13번 이런 건 요즘에 나오는 추세의 문제가 아니에요. 넘겨보실래요? 14번도 요즘 추세의 문제가 아니고 저 뒤에 보면요.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26번, 7번, 특히 27번이 우리 시험에 주된 문제가 됩니다. 26번, 7번 해볼 건데 27번이 훨씬 더 우리 시험에 중요합니다. 적합하고. 그럼 일단은 26번 먼저 한번 해봅시다. 3천억의 부동산 펀드가 빌딩 A, B, C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가정할 때 이 펀드의 기대 수익률이 얼마냐? 우리 학계는 얼마나 좋아요. 우리 평생 만져볼 수 없는 돈을 막 질러보는 거지 뭐. 그러면 이거 눈으로 해봅시다. 빌딩 A를 살려면 매입 가격이 1200억이야. A에 투자한다면 연 기대 수익률이 6%죠? 그럼 어디? 1200 곱하기 0.06 하면 얼마일까요? 72억이죠? 그럼 72억 쓰면 되고. B 600억 곱하기 연이율 10% 0.1 하면 이건 계산이 안 때려도 될 텐데 60억이죠? C 1200억 곱하기 0.12 144억이죠? 그죠? 막 계산기 누르는 거 보니까 막 금액이 커서 막 떨리나 보네. 세 개 다 더하면 얼마예요? 276억? 자, 그러면 300억 투자해서 276억 벌 수 있답니다. 그러면 276 나누기 3천 쳐보면 되겠죠. 276 나누기 3천 쳐보실래요? (9.2% % 나왔습니까? 네. 그죠. 그래서 아무튼 요거는 그렇게 푸는 거고, 아유, 시험은 27번이에요, 27번. 요즘 추세는 27번입니다. 예. 27번 보면 이제 상가라는 거 오피스텔 아파트가 있잖아요. 근데 포트폴리오를 하는데 이제 내가 돈이 있는데 내 돈의 20%는 상가에 30%는 오피스텔에 아파트는 50%를 내 돈을 가지고 투자하겠다. 근데 각각의 예상되는 수익률이 이렇게 나뉘는데 제가 문제를 다시 구성해서 먼저 한번 풀어보고 그 다음에 책에 있는 걸 풀어봅시다. 자, 문제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걸 봅시다. 어디? 자, 상가, 오피스, 그 다음에 아파트. 자, 투자 비중은 상가 20% 0.2 투자하고, 오피스 30% 0.3, 아파트는 50% 0.5를 투자하는데, 각각의 예상되는 수익률이, 자, 일단 이대로 먼저 할게요. 상가는 예상 수익률이 14%다. 14%. 오피스텔의 예상 수익률이 16%. 그 다음에, 아파트는 예상 수익률이 8.8%다. 자, 잠깐 스톱. 요렇게 주고 먼저 포트폴리오 수익률을 계산해보자. 그럼 볼래요? 여러 개의 숫자를 주고 지금 하나의 값을 원하고 있는 거죠? 그럼 가중평균 아니겠어요? 그러면 제시된 숫자 상호 간에 관련성이 있는 애들끼리 묶어서 곱해가지고 나온 값을 싹 더하면 된다고 그랬죠? 그럼 볼게요. 20% 0.2가 의미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돈 중에 20%의 돈을 상가에 투자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다음 숫자 중에 0.2랑 관련 있는 숫자는 당연히 이거 아니겠어요? 상가의 투자 비중, 상가의 예상 수익률. 그러면 얘는 얘랑 관련이 있으니까 둘을 곱해. 그러면 2.8이 되겠죠? 그렇죠? 다음. 얘는 당연히 오피스 예상 수익률, 얘랑 관련이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얘는 얘랑 관련이 있으니까 곱해. 얼마? 4.8이 되겠죠? 그렇죠? 다음. 0.5는 얘랑 관련이 있으니까 곱해보면 얼마? 4.4죠. 싹 대보면 얼마일까요? 12%죠? 답은 12%죠. 자, 스톱. 근데 예전에는 이런 식으로 줬단 말이에요.
수익률이 얼마라고 바로 줬어요. 예전 시험은. 근데 요즘 시험은 추세가 그런 추세가 아니고 14를 바로 안 줘요. 안 주고 어떻게 하느냐. 근데 있잖아, 앞으로 호황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있잖아, 앞으로 불황이 다가올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겠죠. 앞으로 투자하다 보면. 그러면 호황일 가능성이 40%, 0.49, 불황일 가능성이 60%, 0.6이다. 그랬을 때 상가에 투자했을 때 호황 상황이 주어진다면 예상 수익률이 얼마야? 20%인가요? 20%고. 20%고. 그다음에 불황일 때는 예상 수익률이 10%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시 여기도 얼마죠? 25, 10. 여기는 18. 이렇게 해서 아까는 바로 14라고 줬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안 주고 호황과 불황을 나눠서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 불편하지만 한 번 더 해주면 돼요. 어떻게 하느냐. 호황일 가능성이 40%죠. 그렇죠? 근데 호황일 때 예상 수익률이 20%면 0.4 곱하기 20을 하면 얼마 돼요? 그러면 8%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잡아놓고 이것도 25% 0.4를 곱하면 10이 되거든요. 10% 0.4를 곱하면 4%가 돼요. 이렇게 다 찢어놓고 또 이것도 마찬가지야. 상가에 투자했을 때 불황이라면 예상 수익률이 10%인데 불황일 가능성이 0.6이래. 그러면 여기는 예상 수익률이 6%죠? 여기는 6, 여기는 6, 8에 48, 4.8이 되겠죠? 이렇게. 그럼 이제 이렇게 해놓고 두 개를 아까처럼 더하는 거야. 더하면 8과 16을 더하면 14%죠? 10과 6을 더하면 16%, 4와 4.8을 더하면 8.8%. 이렇게 해서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랑 푸는 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얘랑 곱하고 이런 건 똑같은데 아까 풀어봤던 것은 아예 처음부터 이 수익률을 제가 제시했었고 요즘 시험에 나오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호황과 불황을 쪼개가지고 제시를 하더라. 그래서 그것만 한 번 더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아무튼 요거는 문제가 답이 12%니까 다시 한번 풀어볼게요. 그러면 다시 풀어봅시다. 호황일 가능성이 절반, 불황일 가능성이 절반이다. 이렇게 예상 수익률 10%, 8%, 12%, 그 다음에 뭐 6%, 그 다음에 8%, 4%. 자, 요렇게 했을 때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 구하시오. 한번 해보세요. 직접. 한번. 직접 해보세요. 나왔어요? 얼마 나왔어요? 7.5? 해봅시다. 자, 일단 요걸 정리 좀 해줘야 되겠죠, 먼저. 자, 상가에 투자했을 때 호황일 때 예상 수익률이 10%인데 그 가능성이 절반이니까 5, 절반, 6, 절반, 4. 불황일 때도 절반이니까 8의 절반, 4. 6의 절반, 3. 2 하면 5 더하기 4니까 9%. 여기도 9%, 6%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해놓고 아까처럼 이렇게 싹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0.2 곱하기 9는 1.8, 0.3 곱하기 9는 2.7, 0.5 곱하기 6은 3. 딱 하니까 7.5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27번 문제가 시험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다. 앞으로 넘어오세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시고요. 이제 17번 한번 풀어봐야 되겠는데요. 17번. 자, 이제 17번 보면
투자 위험 관리 및 처리 방법 요거 물어봤는데요. 일단 1번과 2번을 좀 묶어놓고요. 1번, 2번. 1번. 위험도가 높은 자산을 투자해서 제외시키는 것을 2번. 위험을 증가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 자, 스톱. 지금 이제 말이 엉망으로 바뀌었는데, 자, 2번 먼저 하면요. 투자의 부적격 자산을 투자 안에서 제외시키는 방법은 정가를 시키는 게 아니고 제외시키는 거예요. 2번 제외. 다음 1번. 위험도가 높은 자산을 투자해서 제외시키는 것은 정가가 아니고 그냥 제외시키는 거죠. 그래서 말이 좀 엉망으로 좀 나왔어요. 아무튼 둘 다 틀렸어요. 네. 3번. 투자 효과를 분석하는 모형의 투입 요소가 변함에 따라서 그 결과치가 어떠한 영향을 받는가를 분석하는 것을 자 동그라미 흡수율 분석이라 한다. 자, 요거 시험에 은근히 잘 나옵니다. 틀렸죠? 뭐죠? 민감도 또는 감응도 분석이에요. 요 지문 시험에 좀 잘 나오죠? 민감도 분석이죠. 뭐냐면 나는 이 부동산에 투자해가지고 얼마만큼의 투자 수익을 얻어야 되겠다. 그러면 이 부동산의 뭐 투자 가치라든지 뭐 수년가라든지 수익률 중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위험 요소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임대업을 하다 보면 뭐 어떤 세금이라든지 뭐 근로자 인건비라든지 뭐 유가 변동이라든지 뭐 전기 사용료 등등 여러 가지 이런 위험 요소의 변화를 줬을 때 이 부동산의 가치 또는 수년가 등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느냐를 측정하는 것을 민감도 분석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3번 틀렸는데 시험 잘 나오고요. 4번. 위험 조정 할인율 밑줄 그어봐요. 위험 조정 할인율. 자, 우리 아까 요구 수익률을 여기 보세요. 요구 수익률은 무위험률 더하기 위험 할증률이라고 그랬죠. 자, 요구 수익률은요. 위험의 크기에 따라서 조정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위험 조정이라고 그래. 요구 수익률은 뭐 할 때 써먹냐면 미래에 예상되는 수익을 현재 가치로 할 때 써먹거든요. 그래서 요구 수익률을 위험의 크기에 따라서 조정하는 할인율이다 해서 뭐라고 한다? 위험 조정 할인율이라고 해요. 자, 위험 조정 할인율은 장래 기대되는 수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할 때 환원 동그라미 쳐봐요. 앞으로 환원은 사실은 조금 달라요. 근데 같은 용어라고 생각하세요. 예. 환원과 할인은 뭐 사실은 환원은 뭐 이렇게 캡 레이트라는 게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할인은 디스카운트 레이트라고 하는데 분명히 차이는 있지만 우리 시험은 전부 다 똑같다고 생각하세요. 자, 이 주목하세요. 우리가 배우는 투자 이론은 현재 이 부동산을 산다면이야. 언제 산다면? 현재 시점에서 분석을 해서 사든지 말든지 할 거야. 근데 이 부동산에서 예상되는 수익은 지금 안 나오고 미래에 나와. 그러니까 미래에 예상되는 수익을 여러분 환원한다는 것은 원인치로 돌린다는 거야. 지금 투자자가 서 있는 원인치는 언제 시점이에요? 현재 시점이죠. 그러니까 환원이란 용어도 그냥 할인이라고 생각하라고. 그냥 할인이란 말도 당연히 할인이고, 그래서 환원, 할인이란 말이 들어간다는 것은 투자자가 있는 현재 위치 시점으로 땡겨내겠다 이거지. 그러면 전부 다 무슨 가치가 돼야 돼? 현재 가치가 돼야 되겠죠? 그렇게. 자, 그래서 환원할 때 위험에 따라서 조정되는 할인율이다. 맞고요. 5번. 위험을 처리하는 방법 중에 위험 조정 할인율법은 위험한 투자 아닐수록 낮은 할인율을 적용할까요? 아니죠. 위험이 크면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는 거죠. 높은 할인율을. 그렇죠? 네. 자, 이제 넘겨서 이제 20번, 21번, 22번, 23번 싹 한번 풀어봐야 되거든요. 예, 한번 풀어봐야 되는데, 일단은 이제 20번 같은 경우는 20번, 21번에 들어있는 내용은 책을 보지 않고 일단 자, 좋은 게 좋은 거죠. 수익률이 크면 위험이 큰 게 좋아요, 작은 게 좋아요? 작은 게 좋고, 위험이 똑같으면 수익률이 큰 게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요거 좀 잠깐 하나 보고 문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우리 요거 볼게요. 기대 수익률이 있고 표준 편차 위험 있죠. 자, 여기 보니까 여기에 이제 B가 있는 거예요. B는 기대 수익률이 12%고 표준 편차가 3%예요. 3%. 예. 수익률은 크고 편차, 위험은 작은 게 좋죠. 당연히. 그죠? 그런데 여기에 C가 있대. C가. 그러면 B하고 C는 서로
위험이 똑같죠? 수익률은 누가 더 커요? B. 그럼 C를 선택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평균 분산 분석법이라고 또 하죠. 평균 분산 지배원리. 평균이 수익이고 분산이 위험인데 위험과 수익 가지고 판단하는데 위험이 똑같으면 수익이 높은 놈이 낮은 놈을 지배한다. 그래서 낮은 놈은 투자 시 제외시킨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음 이번에 D가 있대. B하고 D. B하고 D는 동일한 수익 손상이 있죠. 그러면 누가 더 위험이 커? D가 더 크죠. 그럼 D를 선택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B를 선택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예. 이 노란색 영역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어떤 투자 대안보다도 B가 더 우선시 된다. 이걸 갖다가 평균 분산 지배원리 또는 분석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평균 수익이 똑같으면 분산, 위험이 작은 놈이 좋고 분산, 위험이 똑같으면 수익률이 큰 놈이 좋고 이렇게.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A예요. A. A는 기대 수익률이 10%예요. 표준 편차가 2%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보면 다른 놈들은 문제가 안 돼. 근데 B하고 A와 관계는 극명한 장단점이 있어요. 고위험, 고수익. 맞죠? 저위험, 저수익. 맞죠? 그러면 B하고 C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는 평균 분산 분석법 가지고 B가 좋다, A가 좋다라고 딱 찍어서 말할 수 없는 오류가 발생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런 그림 나왔을 때 딱 요거 나오면 무조건 시험에 나와요. 어떤 놈? 상대적으로 공격적인 투자자하고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투자자가 있다. 어떤 놈이 B를 선택할 가능성이 더 크겠냐? 공격적 투자자가 B를 선택하겠죠. 보수적 투자자는 A를 선택하고 또 하나 또 나오는 게 있어요. 돌연변이는 작을수록 좋다. 기억나시죠? 변이계수가 있어요. 변이계수가. 변이계수는 기대 수익률 단위당 표준 편차의 크기를 보여주는 게 변이계수인데 여기 보니까 A하고 B는 상호 고위험 고수익, 저위험 저수익과 관계니까 단지 평균 분산 분석법 가지고는 누가 더 좋다 안 좋다라고 딱 찍어서 말할 수 없죠. 그러니까 그때는 변이계수를 통해서 이제 분석을 하는 거야. 변이계수 어디 보자. A의 변이계수는 A는 기대 수익률이 10, 표준 편차 2, 0.2죠. 변이계수가 의미하는 것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 부담해야 되는 위험도 크기를 말해요. 그럼 A는 수익을 가져가는 대신 위험은 수익의 0.2배를 부담한다 이거고. 다음 B 볼래 B. B는 기대 수익률이 10이죠. 표준 편차 3이죠. 0.25예요. 그러면 B는 수익을 얻기 위해서 부담해야 되는 위험은 수익의 0.25배다. 그러니까 변이계수가 큰 게 좋아, 작은 게 좋아? 그럼 이런 게 나오면 A하고 B 중에 변이계수법으로 조정해 본 결과 누가 더 우월하다? A가 우월하다. 이제 이런 식으로 끌고 나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제 어디 20번 풀어볼까요? 20번. 투자안의 선택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투자안의 유형과 수익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평균 분산 지배원리 분석법이 있다. 됐습니다. 안 중요한 질문. 2번. 투자 대안별 기대 수익률이 동일하면 위험이 낮은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맞아요? 그렇죠? 당연하지. 수익률이 똑같으면 위험이 작은 게 좋죠. 다음에 4번 볼게요. 동일한 분산, 위험을 가진 두 개의 투자 대안이 있을 경우 상대적으로 평균 수익률이 높은 쪽이 유리하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맞죠? 다음에 이제 3번 다시 보니까 A 투자안과 B 투자 대안의 기대 수익률이 같을 경우에는 A 투자 대안보다 B 투자 대안의 기대 수익률의 표준 편차가 더 크다면 이 말은 누가 더 표준 편차 위험이 더 크다 이 말이죠? B가 더 크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면 수익률이 똑같은데 위험이 B가 더 크니까 뭐가 더 선호돼야 돼요? 위험이 작은 A가 더 선호돼야 되겠죠? 근데 B라고 했으니까 예, 잘못 나왔죠. 틀렸고요. 3번. 5번. 두 투자 대안을 비교할 때 가급적 기대 수익률의 평균 수익률, 평균치는 높을수록 기대 수익률의 표준 편차, 위험도는 낮을수록 유리하다. 당연한 거죠? 그렇죠? 답은 3번이 되겠죠. 3번이. 네. 자, 21번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좀 괜찮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한번 아직 직접 이런 시도가 나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한번 좀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투자 대안이 몇 개가 나와버렸어요? 4개. 4개 가지고 이것저것 뭐 물어보고 이러진 않아, 사실은. 근데 4개를 보니까, 살짝 보니까요, A하고 B는 평균 수익률이 똑같아요.
위험도가 누가 더 작아요? A가. 그러면 A, B를 이렇게 해봐. 이렇게. 둘 중에 선택하지 말아야 될 게 뭐죠? B는 제외시키는 거예요. 다음 CD가 있는데 둘 다 편차가 똑같아. 그럼 CD도 이렇게 묶어봐요. 편차가 똑같으면 어떤 걸 선택하면 안 돼? C. 왜? 편차가 똑같으면 수익률이 큰 놈을 선택해야지. 근데 C는 16, D는 18이니까 C를 제외시키죠? 제외. 그럼 이제 A, D 남았어요? 남았죠? A, D를 봅시다. A, D는 수익률은 D가 더 크죠? 위험도 D가 더 크죠? A는 수익률도 작고 위험도 작죠? 그럼 A하고 D는 포트폴리오 조합이 가능해요. 상호 고위험 고수익, 저위험 저수익. 즉 볼래요? 지금 A하고 D는 말이죠. A, D는 상호 고위험 고수익, 저위험 저수익이니까 포트폴리오 조합이 가능해. 나머지 A들은 투자하면 안 돼. 그래서 이제 그렇게 투자를 한다. 이런 식의 문제는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어디 봅시다. 1번. 투자한 A는 B를 지배하고 문장 끊어. 맞아요? 맞죠? 그러니까 B를 제외시켰잖아. 수익률이 똑같은데 A보다 B가 위험이 크니까 B를 제꼈어. 다음 D하고 C. D는 C를 지배한다. 맞나요? 오케이. 자, 1번 맞고요. 다음 2번. 지금 A하고 D만 살려놨어요. 투자안의 기대 수익률이 실제 수익률에 가까울 가능성이 가장 큰 것이란 것은, 자, 이게 주목하세요. 예상 수익률이 10% 평균, 표준편차 분산 1%, 이게 바로 위험이 바로 변동 가능성이거든요. 그러면 예상 수익률이 실제로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것은 위험이 크다 작다, 위험이 작다 그 말이거든요. 그럼 어디 A하고 D하고 누가 더 표준편차 위험이 작아? A죠. 그러니까 기대 수익률이 실제 수익률에 가장 가까울 가능성이 큰 것은 위험이 작은 A다. 맞아요. 다음 3번. 주어진 투자안으로 효율적 전선을 그린다면, 예, B하고 C는 효율적 전선상이 있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효율적 전선상이 살아있는 놈은 누구예요? A하고 D가 살아남겠죠? 틀렸고요. 3번이 틀렸다. 4번. 하나의 투자 대안을 선택해야 된다면 투자한 A와 투자한 D의 평균값과 편차에 근거하여 투자자의 위험 회피 정도에 따라서 최적의 투자한 선택이 달라질 수 있다. 아까 해봤다. 보수적인 투자자는 저위험 안전하게 저수익 A, 공격적 투자자는 좀 더 위험 부담을 하더라도 더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한 D를 선택할 수 있다. 투자자마다 다른 판단이 나타날 수 있고요. 어디 변이계수를 통해서 본다면 어디 보자. A의 변이계수는 몇 분의 몇이에요? 10분의 2니까 0.2죠? D의 변이계수는 18분의 4. 그럼 0.2 정도 돼요. 그러니까 변이계수가 작은 누가 더 좋다? A가 더 좋다. 그렇게 하면 되겠죠? 네. 다음. 이제 22번, 23번은 이제 쭉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우리 요약지 좀 봅시다. 요약지. 요약지 어디 보시냐면요. 98페이지. 이제 부동산 포트폴리오가 나와요.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 예. 자, 위험은 체계적인 위험과 비체계적인 위험이 있는 거 아시죠? 네. 천재지변, 이렇게 전쟁, 금융위기, 뭐 이런 것들. 이런 것은 개인의 힘으로 제거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체계적 위험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내가 경영을 잘못해서 나타나는 어떤 개별적인 문제, 제거 가능한 위험은 비체계적 위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아무튼 위험은 체계적인 위험과 비체계적인 위험이 이렇게 합쳐진 건데, 자, 이제 볼게요. 자, 총 위험이 이만큼이에요. 총 위험이 이만큼인데,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제, 자, 분산 투자 자산 구성수를 얼만큼 다양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분산 투자를 다양하게 하면 할수록 투자의 수만 되는 총 위험이 점점 이렇게 감소한대요. 자, 그런데, 분산 투자를 아무리 다양하게 한다 하더라도 노란색 밑으로는 위험이 줄어들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합시다. 그랬을 때 분산 투자를 N개만큼 한다라고 했을 때 투자의 수만 되는 총 위험이 이만큼이야. 총 위험이. 근데 여기서 노란색 밑에 있는 이 부분은 아무리 분산 투자를 다양하게 한다 하더라도 위험이 감소해야 안 해요. 제거될 수 없죠? 제거될 수 없으니까 무슨 위험이 되겠어요? 체계적인 위험이다. 절대 제거되지 않습니다. 근데
노란색 위에 있는 이 부분은 분산 투자를 다양하게 하면 할수록 점점 작아집니까? 제거 가능하죠? 제거 가능한 위험을 비체계적 위험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요 질문 조심하셔야 돼. 분산 투자를 다양하게 하면 할수록 1번 비체계적인 위험이 점점 감소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2번 체계적인 위험이 점점 감소한다. OX X 3번 분산 투자를 다양하게 할수록 투자에 수반되는 총 위험이 점점 감소한다. OX 5죠. 왜? 체계적인 위험은 감소하지 않지만 비체계적인 위험이 감소함에 따라서 토탈 총 위험은 점점 감소하는 거 맞죠? 예. 4번 큰일 날 뻔. 큰일 날 뻔. 오랜만에 해가지고 큰일 날 뻔했어. 4번 투자에 수반되는 모든 위험이 감소한다면 맞아요? 틀려요? X죠? 2번, 4번 은근 시험이 잘 나와요. 특히 2번. 조심하시고. 다음. 그 다음에 이제 상관계수란 말이 나오죠. 상관계수. 자, 상관계수란 게 있는데, 클수록 작을수록 분산효과, 위험, 감소효과는 점점 커진다고 그랬죠? 그렇죠? 자, 이 주목. 분산 투자 목적은 이거예요. A 하나에다만 투자한다면 내가 원하는 수익률이 10%거든요. 10%. 자, 내가 원하는 수익률이 10%인데 A 하나에다만 투자한다면 원하는 수익률보다 더 많이 나와볼 수도 있고 더 조금 나와볼 수도 있대요. 그래서 A, B, C, D 여러 군데 나눠 투자하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수익률을 기준으로 A는 2%를 더 벌고 B는 2를 까먹고 3을 까먹고 C는 2를 더 벌고 D는 2를 까먹고 이런 식으로 조합을 하다 보면 까먹은 부분은 더 번 부분에서 메꿔주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당초 내가 원했던 수익률 10%에서 편차가 커지지 않게끔 내가 원하는 만큼 안정적인 투자 수익을 얻으려고 하는 거 이게 바로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거든요. 자, 그러면 어디 보자. 첫 번째 상황. 의류 매장, 자, 아이스크림 매장하고 아이스크림 회사하고 음료수 회사를 동시에 분산 투자한다고 가정합시다. 자, 그러면 어디? 여름이라는 사건이 생기면 아이스크림 회사 매출 수익 커지죠? 음료수 회사도 매출 수익 커지죠? 겨울이라는 사건이 생기면 아이스크림 회사 매출 수익 감소하고 음료수 회사 매출 수익도 다 같이 감소하죠? 이런 경우에는 수익률의 변동이 서로 유사하게 나타나, 달리 나타나? 유사하게 나타나죠? 그러면 양의 관계가 나타난다고 그래요. 양의 관계를 나타내는 상관계수. 이런 거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지. 이렇게 돼버리면 잘 되면 다 대박이고 안 되면 다 쪽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혹시 어디서 무슨 문제가 터졌을 때 여기서 더 벌어가지고 메꿔주고 이런 관계 안 돼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는 수익률의 변동이 너무 유사하잖아요. 같이 가잖아. 그러니까 상관계수가 너무 높기 때문에 분산 투자 효과가 감소한다라고 이야기해요. 반면에 두 번째는 이제는 아이스크림 회사하고 의류 회사를 한번 투자해보자. 그러면 여름이 되면 아이스크림 회사 매출 수익이 커지는데 의류 회사는 매출 수익이 감소해요. 겨울이 되면 의류 회사는 매출 수익이 커지는데 아이스크림 회사는 매출 수익이 감소해. 이렇게 조합을 해놓으면 철에 따라서 그냥 들쭉날쭉하고 이렇지 않고 일정한 수익이 유지될 수 있겠죠. 여름이 되면 너무 걱정 안 해도 돼요. 옷 안 팔려도 아이스크림 많이 팔리니까 더 벌어서 메꿔주면 되고, 겨울이 되면 걱정 안 해도 되지. 아이스크림에서 매출 수입 줄어도 옷이 잘 팔리니까 메꿔줄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관계는 수익률의 변동이 서로 반대로 나타나죠. 음의 관계가 나타나죠. 그러면 상관계수가 높다 낮다. 그래서 상관계수가 낮을수록, 즉 음의 관계가 나타날수록 분산 투자 효과는 커지면서 상관계수는 플러스 1부터 마이너스 1까지 존재하죠.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은 수익률의 변동이 정반대로 가는 거죠. 완벽한 포트폴리오가 되기 때문에 위험을 어디까지 제거할 수 있다? 위험을 0까지 제거할 수 있다. 예. 어떤 위험을? 비체계적인 위험을 0까지 제거할 수 있다라고 불러주고, 상관계수가 높더라도 뭐만 아니라면, 플러스 1만 아니라면 분산 투자 효과는 발생할 수 있다. 거기다가 자, 체질의 포트폴리오가 있죠. 자, 봅니다. 첫 번째, 효율적 프론티어하고 투자자 무차별 곡선이 뭐 하는 점? 우리 요약집
100페이지 보면 양가로 4번 있죠? 요거는 어쩌다 한 번씩 나오고 다른 소리 일절 안 나와. 양가로 4번에 동그라미 1번. 체제적인 포트폴리오는 그냥 두 곡선이 무슨 점? 접점. 이유는 물어보지도 않아. 접하는 점 끝. 이러면 돼. 다음. 효율적 프론티어가 우상향한데 형태가. 그 말은 더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더 많은 뭘 부담해라? 위험 부담해라. 이거 아니겠어요? 자, 일단 그림 바로 밑에 동그라미 2번에 효율적 프론티어 나왔죠? 전에 제가 효율적 프론트에다는 이렇게 쓰라고 했을 텐데 가장 좋은 투자점 써봐. 가장 좋은 투자점. 그리고 그러면 동그라미 기억은 보지 말고 여기 저랑 합시다. 뭐 어차피 우리는 위험과 수익 가지고 이야기를 해. 가장 좋은 점이라고? 자, 가장 좋은 점이라면 위험이 똑같으면 가장 최고의 수익, 최저의 수익. 최고의 수익. 수익이 똑같다면 가장 최고의 위험, 최저의 위험. 최저의 위험. 그게 뭐 최적의 가장 좋은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굳이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가장 좋은 점이다. 동일한 위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수익을, 동일한 수익을 가져가기 위해서 부담해야 되는 최저의 위험을, 그게 바로 가장 좋다. 딱 그렇게 하면 되겠고요. 다음. 효율적 프론티어가 우상향한다는 것은 더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더 많은 위험을 부담해야 된다. 위험과 수익은 무슨 관계? 비례관계. 근데 수익과 비례하는 위험은 어떤 위험이? 체계적인 위험이 수익과 비례한다. 그렇게 22번만 잠깐 풀고 잠깐 쉬었다 합시다. 22번. 자, 그림이 그렇게 나왔어요. A, C, D, E 이렇게 나왔어. 자, 스톱. C 바로 밑에 뭐가 있어요? 그러면 C하고 B는 서로 위험이 똑같죠? 수익률이 누가 더 커? C. 그러니까 B를 선택하지 않겠네요. 좋아요. 1번. 투자한 A, C, D, E를 연결한 우상향하는 곡선을 효율적 프론티어를 한다. 맞나요? 네. 오케이. 2번. 투자한 B는 효율적 투자 대안의 집합에 포함되지 못한다. 맞지요? 맞아요. 투자한 A, C 두 개 하는 포트폴리오보다 세 개, A, C, E를 우리는 에이스라고 하죠. 에이스. 우자 건소리예요. 를 조합한 포트폴리오 경우에 위험 분산, 위험 감소 효과는 더 커지는데 지금 틀린 게 있어요. 체계적인 위험을 더 많이 감소시킨다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절대로 체계적인 위험은 줄어들지 않죠? 네, 틀렸고요. 4번. 투자한 A, C, D, E는 상호 지배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거죠. 상호 고위험, 고수익, 저위험, 저수익과 관계니까 누가 누구를 지배한다 이런 관계가 성립되지 않아요. 어디? E하고 A가 있었죠? 이 위에 E가 있고 저 밑에 A가 있죠? 누가 공격적이에요? E. A가 더 보수적이죠? 맞죠? 답은 몇 번? 답은 3번. 그렇게. 잠깐 휴식했다가 나머지 정리하죠. 네.